안녕하세요. 이다 생명문화 포럼 2022 우리 사회의 생명문화를 묻다 그 두 번째 세션 일상에서 세상으로 생명권을 전하다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는데요. 저는 그 오보이라는 그 잡지의 편집장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손님 세 분을 한 번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너무 잘 아시는 박하사탕, 영화 박하사탕부터 세자매까지,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배우이자 감독, 그리고 지난해 이제 반려견 이야기를 담은 책 세 발로 하는 산책을 낸 저자이기도 하죠. 문소리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데뷔작인 영화, 이 영화도 정말 이제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영화죠. 고양이를 부탁해부터 여러 편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의 고양이의 이주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을 돌아보게 하는 최근작 고양이들의 아파트를 포함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오신 정재은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2001년 이제 동물원의 호랑이 이야기 작별부터 로드킬을 다룬 어느 날 그 길에서 또 농장동물과 공장식 축산을 조명한 잡식가족의 딜레마까지 꾸준히 비인간 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오신 황윤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이제 생명권이나 혹은 동물권이라는 화두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기로? 먼저 문소리 배우님부터 한번 어떤 계기로? 예. 저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감독님 영화도 봐서 감독님 얘기도 듣고 싶고, 또 사랑할까 뭘까 책도 봐서 황윤 감독님 얘기도 듣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이 되겠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살면서 느꼈던 거, 소소한 거를 조금 보태어 드리면 어떨까. 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왔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네. 부산이 뭐로 유명해요? 화로회로 유명해요. 화로회. 네. 그렇죠. 살아있지 않은 네네. 생선은 뭐 거의 생선이 취급을 아니죠. 안 하는, 네. 저희 아버지 고향도 삼천포고, 화로, 잡어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주변 분위기가 엄해서, 이거 먹기 싫어요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또 몸이 약한 게 제 탓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는 분위기여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밥상에 올려주신 건 뭐든 거절하지 않고 고민 없이 그냥 먹어야 하는. 네. 그리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철마다 이렇게 짐승들을 고아서 내려서 뭐 이렇게 주는 약들 먹고 지냈고, 그 성분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몸에 좋다니까, 또 어려우신 형편에 내 몸이 약해서 이걸 또 돈을 들여 지어주셨으니까 저는 그걸 이제 정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됐고, 뭐 이런 굉장히. 그리고 저는 반려동물도 한 번도 같이 지내본 적이 없어요. 늘 저희 아버지께서 반려동물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 좀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좀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고, 그래서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30대 중반에나 돼서야,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요 놈을 만나게 됐어요. 이름이 달마인데요. 사실 같이 살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저는 남매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거의 비슷하게 생긴 또 암놈이 있어요. 그래서 달마보리라는
요 놈들을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집을 좀 잘 지키는 뭐 저런 애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를 좀 하고 키웠어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덥석 그냥 어떤 인연이 되는 절에서 그냥 주시니까 그냥 덥석 받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이쁜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 제 주변에 강아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전문가가 임술래 감독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아지 얘기를 저보고 키우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저한테 동물 얘기를 많이 하신 적도 없는데 그냥 알고는 있었어요. 아, 이분이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강아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라는 얘기는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아, 얘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좀 감독님이 처음부터 스파르타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먹을 거 잘 주고 예뻐해 주고 그냥 수시 키워요.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보시고는 아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 되나 보다 이러고 그냥 키웠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랑 지금 16년째고요. 그 16년의 세월 동안 점점 서서히 아니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좀 되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굉장히 서서히 아 동물이라는 것이 지구에 존재하는구나 나랑 같이 사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생명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것들과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둘러보니 천상천하 유아동전이 아니구나. 지구의 사태가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2006년 6월에 저 아이들이 태어나서, 네. 겨우 한 40일 지나서 데리고 왔으니까, 예. 아마 데리고 온, 그러니까 한 7월에 데리고 왔겠죠. 그때부터 한 16년간 서서히,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집장님이나 감독님이나, 황영 감독님처럼 참 이 동물권이나 생명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많은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이걸 보시는 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만큼 저 정도의 관심을 가진, 이제 갓 눈뜬, 관심은 많으나 아는 건 많지 않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저의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은 애기 진돗개들에서 시작되었죠. 네.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 정도 계기로 다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정재은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3월에 고양이들의 아파트 개봉했고 데뷔작도 제목에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고 고양이와 뭔가 또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사람들이 제가 진짜 고양이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에 한 고양이 10마리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사실은 좀 제가 생각했던 고양이는 좀 문학적인 비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출발 자체는. 예. 그래서 어떤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고양이라기보다는 좀 문학적인 은유나 비유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어떤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관심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문학 작품을 본다든지 만화 영화를 본다든지 이러면서 약간 그 동물들과 인간이 같이 사는 세계에 대한 그런 뭔가 이상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이제 저한테 동물이라는 존재, 그리고 동물뿐만 아니라 뭐 미생물, 초자연적인 존재, 이런 존재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갖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처음으로 이메일을 만들던 날이었는데 제 이메일이 이제 뒤에 주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동물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동물원 운영하고 싶다. 네네. 동물원을 갖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다 모아서 갖고 싶다라는 저희 꿈을. 딸도 비슷한 꿈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네. 구름 위에 침대가 구름이에요. 구름 위에 세상 온갖 동물과 함께 잠드는 게 꿈이라고. 그러니까 동물원 같은 거 그런 집에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계속 가지고 최근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사파리를 가보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보고 관찰하는 거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는 좀 동물의 뭐 생명이나 나하고 직접 이렇게 부딪혀서 생활하면서 반려동물로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어떤 탐구심? 약간 이런 거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고양이들의 아파트를 찍어서 뭔가 고양이들의 어떤 그런 생명을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쪽으로는 이제 황윤 감독님이 아니 황윤 감독님이 훨씬 더 고수시고 오랫동안 그 문제를 고민하셨고 저는 이제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 동물들이 행복한 사회, 그런 사회를 위해서 뭔가 그 시선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출발을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고양이들의 아파트는. 그럼 실제로 동물을 키우고 전혀 계시지는 키우지 않고. 않아요. 네, 네. 그냥 관심이 어쨌든 다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다부터.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 존재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는 그냥 동물에 국한되지 않고 식물도 관심 많고 이제 뭐 귀신 뭐 혹은 어떤 예, 그런 뭐 영 이런 거 있잖아요. 저랑 좀 비슷해요. 예,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어떤 것에도 그런 것이 있다. 약간 애니미즘에 가까운 거일 수 저도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약간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황윤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1년 그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들의 삶에 관한 영화 작별이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이제 발언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어떤 그것과 또 다른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동물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게 네, 된 계기. 동물이나 뭐 생명권이라든가. 뭐 글쎄 이런. 말이에요. 지금 동물과 인간의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겠죠. 인간도 동물이니까 인간과 동물의 공존 이런 말 되게 저는 좀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주제로 영화를 만든 게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문소리 배우님이랑 비슷하게 강아지.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늘 반려동물들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는 가장 오래된 강아지와 개와 함께 한 사진인데 저 친구 이름이 앤이었어요. 앤. 지금도 저 순간이 기억나요. 제가 이제 엄마가 사진 찍어준다고 이렇게 서 있으라고 하니까 앤이 자기도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탁 올라탔던 그 순간이 되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촉감이나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의 최초의 반려동물이고 그 다음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앤이 난 새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들이 오고 고양이가 오고 또 엄마가 이제 뭐 물고기도 데려다가 키우게 하고 새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렇게 졸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애들 점수를 줬다고 무슨 생각에서 본인은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아이들 키우는데 동물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함께 하는 동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닭도 키운 적이 있어요. 닭은 저희 언니랑 오빠가 학교 앞에서 사왔는데 병아리. 옛날에 요새도 그런 게 있나요? 병아리 이렇게 학교 앞에서 팔거나. 예? 그러면서 100원에 한 마리에 1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2마리를 사왔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름도 붙이고 얘가 암컷, 얘가 수컷, 수평아리 해서 이제 잘 키웠어요. 근데 마당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자유롭게 마당을 활보하면서 이제 자랐는데 중닭이 되니까 별로 안 예뻐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들은 다 수평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이제 공장시 축산의 그 산란계 농장,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에서
수평아리들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 이렇게 분쇄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압사시켜서 죽이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팔려 나가는 거죠. 그래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암컷이냐 수컷이냐 다 떴던 기억도 나고 아무튼 그 동물들이 저희 집에 항상 있으면서 저는 얘네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저의 최초의 스승이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는 동물도 감정이 있다. 인간하고 다를 바 없는 희로애락을 느끼는 존재다라는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고 어른이 되자 이제 뭐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하게 됐는데 영화를 하면서 시작하면서는 이제 나는 뭐 어떤 주제로 영화를 찍을까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동물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물원에 가게 된 거죠. 이제 4월 5일 날 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어디예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있는 북극곰이었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캡처한 거라 겨울에 눈이 오는 장면이지만 제가 본 거는 이제 4월 5일 날 식목일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인파도 많고 휴일이니까 날씨도 더워가지고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북극곰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퍼져 있고 나머지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머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좀 정신병적인 이상 행동이다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 놀라웠던 거는 그거를 보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아무도 그 곰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다 박수를 치고 곰이 춤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그런 어떤 곰의 분명한 어떤 그 아픈 상태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동물원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미디어에서는 항상 꿈과 낭만의 동산으로 항상 행복한 동물들의 이미지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정반대로 갇힌 동물들의 입장에서 동물원을 바라보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게 작별이었죠. 작별은 진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북극곰 이후에 다른 동물들은 어떤지를 쭉 지켜봤는데 다들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입장에서는 종신형 감옥인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나올 수 없는 완전히 모든 야생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저 안에서 갇혀서 지내는 동물들의 심정이란 어떤 걸까? 그래서 이제 동물들 눈동자, 표정, 몸짓, 뭐 소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영화에 보여주고자 했었었고 그때 이제 주인공으로 영화에 나오는 동물이 이제 호랑이 크레인인데 새끼 호랑이 태어난 지 보름 정도 됐을 때 눈도 이제 막 떠가지고 정말 막 솜털이 보송보송한 크레인을 만났었어요. 동물원에서 촬영을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못 만드나 보다 하고 가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호랑이나 보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호랑이를 보러 갔는데 사육사 아저씨랑 얘기를 하다가 새끼 호랑이 있는데 한번 보고 갈래 해가지고 이제 우연하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공개된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육사 분들이 보살피는 공간에 크레인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가서 보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찍게 됐어요. 그래서 크레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한 4개월 정도 지켜본 영화가 작별인데 이제 그 동물원에서 우리가 이제 놀러 가는 공간이지만 태어나서 산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거를 갖다가 크레인이 보여줬고 목줄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강아지처럼. 저게 이제 되게 이상한 거죠. 호랑인데. 마치 이제 강아지처럼 야생성을 박탈당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저 훈련이 끝나면 다시 아무도 없는 철창에 갇혀서 하루 종일 지내는 크레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수많은 TV와 뭐 매체에서 크레인을 새끼 호랑이가 태어나면 인기가 많으니까 일단 찍어갔지만 아무도 크레인이 우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왜 필요하구나, 왜 필요한지, 독립 영화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크레인을 찍으면서 약속을 했었죠. 네. 굉장히 마음속으로 많이 울면서 촬영을 했는데 너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내가 꼭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할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나 그 너희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은인 같은 존재, 크레인.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저희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 저도 이제 계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70년대 한 말부터 길 위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거두기 시작하셔가지고 고양이랑 강아지랑. 와, 네네. 굉장히 선구적이시네요, 보니까. 되게 유명하셨어요. 그 80년대에 TV에 나오셨어요. 좀 이상한 아줌마라고. 그 왜 요즘에 보면 왜 그 카메라 찾아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네네. 그런 데서 오셔가지고 찍어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집에 개하고 고양이 합해서 한 30마리 정도? 와,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이 있었죠. 그래서 좀 큰 애들은 마당에 살고 작은 애들은 이제 집에서 살고 고양이도 있었고 아침에 똥 치우고 밥 주고 그런 게 이제 일과였죠. 저도 그렇게 컸는데 사실 그렇게 가족처럼 이제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를 저한테는 가족이었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동물들이랑 컸는데 이제 98년도에 이제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그 가족이 아니라 제 자식처럼 키운 아이들이 2마리가 있었어요. 밤식이랑 먹물이라고. 이제 그 밤식이는 제 그 와이프의 시골집에서 온 아이고, 먹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왜 동물병원에서 왜 교배해가지고 분양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검은 푸들끼리 교배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얘는 이렇게 하얀색 털이 좀 섞여서 나왔고 못생겨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져가라고. 공짜로.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손바닥에 올라가는 크기의 아주 작은 시절부터 이제 밤식이랑 먹물이를 이제 신혼집에서 이제 자식처럼 키우다가 얘네들이 둘 다 이제 심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살고 죽었는데 2008년도에 이제 2마리가 다 이제 죽고 나서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동물들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뭐 동물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관심도 사실 별로 없었죠. 그냥 내 새끼만 이쁘고 내 강아지들만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그 아이들 죽고 나서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혼자 힘들어 하다가 동물들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몇 달 동안 하다가 이제 만든 게 오보이 잡지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럼 태생부터 그 잡지는 동물들을 위한 잡지로 그렇죠. 시작을 하신 거네요. 저는 이제 직업이 원래 이제 패션 사진을 97년부터 계속 하다가 모피 사진도 막 찍고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가죽 네네네. 부터 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아무 생각 없이 찍고 그다음에 뭐 저의 유일한 관심은 그냥 스튜디오 이제 성공하고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뭐 멋있게 살자 뭐 이런 것만 관심이었죠. 뭐 멋진 스포츠카도 타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들 죽고 나서 사실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동물권이랑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사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동물권에 비해 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은 덜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환경을 망침으로써 동물들한테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타격을 받죠. 직접 학대도 하지만 환경을 망침으로써 또 동물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보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동물들에 대한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들 이제 책들도 내시고 그 다음에 영화도 만드시고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지난해 세 발로 하는 산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달마 보리 맞죠? 네, 그게 뭐 내가 책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밥 먹으면서 저게 책 표지인데 저기 이제 공저로 되어 있거든요. 류영아 씨랑 저랑. 류영아 씨가 제 올케예요. 근데 올케가 특수교사예요. 우선 달마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까 그 애기 달마는 진짜 건장하고 토실토실하고 정말 몸 좋은 진돗개 전형이었는데 요놈이 우리랑 살다가 이렇게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사고. 네. 근데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문을
대문을 꽉 안 닫혀 있으면 당겨서 열고 나가요. 미는 것뿐만 아니라 탁 걸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다리를 걸어갖고 막 당겨봐요. 그래갖고 열리면은 나가가지고 막 산을 막 1시간씩 뛰어다니다가 밥 먹자 사정하면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안 들어와가지고 부는데 이제 다음날 사고가 나서 집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집 앞까지는 왔어요. 차에 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 저희 집 주변이 이제 좀 시골 동네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리를 하나 근데 보시다시피 하나를 잃고도 저렇게 잘 지냈어요. 굉장히. 엄마 말은 들을 거 닮아 앉아. 앉아. 옳지 잘하고. 잘 지내고 그 우리 딸이랑도 되게 잘 지내고 저희 딸이 그 달마 마사지 전문이어가지고 네, 좀 어깨를 늘 이렇게 산책 갔다 오면 주물러주고 아이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은 달마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이 다리를 하나 잃고 지금까지 잘 지내는 이 과정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 연두가 저거보다 더 어렸을 때 조금 등치 큰 개들을 약간 달려오면 약간 움찔할 때 그럴 때부터 물어봤어요. 달마는 왜 다리가 3개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짧게 이제 아이들한테 해준 거예요. 달마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이에 애들이 막 눈물이 글썽하고 다음에 또 얘기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저희 올케가 류영아라는 그 올케가 이렇게 A4 용지 집에 이면지를 접어가지고 애기 달마 그림 그리고 큰 달마 그림도 그리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장난감처럼 만들었어요. 달마가 우리 집에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만든 그 핸드북 같은 요거를 아이들이 자주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둘이서 아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 아이들한테 읽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 뭐 다들 우리 집 개가 특별한 것 같지만 근데 이 달마가 특별하다기보다 우리가 장애견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다른 아이들한테도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책 출간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출간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년의 달마 이야기까지 제가 좀 보태서 어른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에세이로 네 조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책까지 예, 내게 됐죠. 근데 굉장히 저렇게 세 발로도 씩씩하게 산책도 다니고 잘 지내다가 확실히 이제 그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운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산책을 이제 못 하게 되고 그래도 뭐 16살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래 잘 지낸 편이라고는 하는데 그 여동생 보리보다는 훨씬 빨리 산책을 못 하게 되고 작년 9월부터 이제 거의 누워 있었어요. 7월 말 8월부터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기저귀 생활을 하면서 그 누워 있고 9월에 제가 책을 출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달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고 네, 제 친구가 그림을 그렸는데 책에 그 그림으로 전시도 하고 그 전시장에 온 많은 친구들 어린 아이부터 뭐 여러 사람들한테 달마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었고 12월 달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그래서 참 그래도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갔을 거라고 저한테도 위로도 많이 해주고 달마 편하게 지내길 이렇게 네
기도도 많이 해주고 편안히 굉장히 편안히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달마 보리라는 이름이 이제 보리다르마라는 그 선승 이름에서 온 건데 그 스님이 이제 저 강아지를 주실 때 이게 이제 깨달음이란 뜻이라고 깨달음을 이제 설파한 사람이 이제 보리다르마니까 깨달음이란 뜻이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그 스님은 큰 깨달음이 있으신 스님은 아니셨어요. 네, 나중에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신 스님이라고 제가 요즘에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어떤 큰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희한테는 이제 달마 불러주시면서 이제 깨달음의 뜻이라고 주셨는데 어쨌든 저 그 16년간 이제 저 달마를 키우고 보내고 이러면서 진돗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얘네들은 대체 왜 이러지? 그 사람 우리나라에 얘네 비슷한 애들이 시골에 가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진돗개들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일어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채식을 또 지향하게 되고 원래도 조금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고기를 제일 많이 먹은 거는 임술래 감독님 때문이에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핸드볼 영화를 찍어야 돼서 몸을 갑자기 정말 근육질로 만들라는 근데 제가 그 화면에서 좀 커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뼈대가 원래 얇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볼 코트에 세워놓으니까 어린이 무슨 핸드볼 팀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그래서 진짜 백넘버도 등치 커 보이라고 최대한 18번으로 하려다가 8번 좀 그렇다 그래서 13번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뭐 11 이런 거는 안 되겠다 뭐 이럴 정도로 체격을 커 보이게 하려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고기를 막 억지로 막 먹었어요. 근데 그 달마를 키우면서는 점점 이제 고기를 이제 덜 먹게 되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채식주의자세요? 비건이세요? 이렇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담아서 이 사람이랑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 사람 걱정들을 사회생활을 제가 하려면은 이게 좀 잠재워야 해서 제가 담즙이 안 나와서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담즙량이 굉장히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담즙이 안 나와서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런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우호적으로 어머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좀 맞춰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게 뭐 담즙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건 아주 그 이후고요. 사실 시작은 그 달마를 키우게 되면서 제가 예전에 그 먹었던 한약 몸에 그렇게 좋다는 한약 개소주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충격. 근데 부모님은 저를 너무 위해서 해주신 건데 그 사랑을 알지만 그 아이러니가 정말 되게 견디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좀 덜 먹어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고 점점 임술래 감독님이 활동하시는 카라 단체의 활동이 뭐 감독님 하시는 것도 너무 바쁠 텐데 뭘 또 저렇게 하시나 하고 들여보다 보니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출산을 하게 되니까 뭔가 여러 가지의 관계성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동물과 자연과의 관계성, 나와 아이와의 관계성,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다 그물같이 엮여 있는데 나는 이거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출산 육아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점점 누구에게나 발목 잡히는 육식의 종말부터 해서 황영 감독님의 책도 그렇고 저는 황영 감독의 책에서 제일 빵 터졌던 게 임술래 감독님께서
고양이 개는 내가 맡을 테니 소 대신 황윤 감독님이 맡아주시오. 뭐 이런 게 저건 꽂혔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 사극에서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이걸 맡을 테니 당신은 이런 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빵 터졌는데 뭐 그런 책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내지는 이렇게 사는 게 난 좋아.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괴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리고 저는 배우가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소비의 욕망을 부추기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꽃이라 탄소 배출형 직업. 네, 그걸로 치면 그건 제가 더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그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정말 너무 괴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딜레마도 많고. 근데 이 딜레마를 끝내 내가 풀거나 뭐 해결하고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끝까지 나는 이 딜레마 속에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 16년간 내가 느끼고 알게 된 것들을 이제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래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괴로워하면서 좀 불편해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고 그 과정이 또 그 세 발로 하는 산책 그 책에 다 이제 담겨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 괴로운 지점이 있으신 것 자체, 고민이 있으신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임순례 감독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임순례 감독님이 직접 이렇게 고기를 떠먹여 주지는 않으셨겠지만 저 오늘 상당히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임순례 감독님한테. 왜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좀 배신감이 확 느껴지면서 감독님은 다음에 뵈면 본인은 한번- 안 드시면서 저희가 그렇게 고기를 막 흡입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나 정말 그때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오히려 그 뒤로 더 고기 생각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완전히 채식은 아니시더라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굉장히 엄한 분위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기를 안 먹는다고 선언을 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당장 죽을 것처럼 생각하실 거고 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거는 최근에 저희 아버지도 건강상의 이유로 고기를 끊으시게 본인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신뢰하는 한의사가 좀 담즙이 안 나오니 안 드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좀 편해졌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얘기하니까 그 얘기도 생각나네요. 달마가 하늘나라 간 날, 저희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셨어요. 제가 바쁠 때는 저희 아버지가 개 산책을 늘 아침, 저녁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개를 안 좋아하셨는데, 나중에는 너무 이뻐하시고 산책을 꼭 시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 내서 우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참 저희 가족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시게 되고 저도 많이 변화하고 그런데도 저희 남편은 아직 붉은 고기와 붉은 술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도 조금 저랑 살다 보니 조금 죄책감을 가지면서 먹고 있기는 한 상황이고 그런 대화는 가능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대화의 주제를 꺼내면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네가 왜 침해하려고 하느냐라는 반응 그걸 침해당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많이 이해해주는 상황이고 이거를 점점 더 줄여가는 중인 네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와서 더 많이 이제 줄여가고는 있는데 사실 하얀 고기는 가금류는 소화가는 그래도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붉은 고기부터 시작을 했다가 또 제가 그 마당을 나온 암탉 그걸 이제 또 녹음을 해가지고 잎사귀를 또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한참 조금 안 먹다가 다시 또 맥주 마시다 보면 제가 치킨을 뜯고 있고 근데 그런 시간도 되게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씩 더 많이 이제 줄여가는 중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채식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사실 그 채식 이슈라는 게 되게 민감한 문제인 거고 사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류가 육식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육식은 계속 할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이제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그 채식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권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러지 않으신 분들의 뭔가 좀 입장이랑 기분을 먼저 좀 이렇게 그 이해를 하는 게 좋은 출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내가 많이들 네. 먹어왔고 뭐 먹었던 역사도 오래되니까요. 근데 제발 그 공장식 축산, 네. 공장식 그 대규모 어업도 그런 것만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온갖 물고기가 다 죽고 온갖 동물들이 그렇게 학대당한다는 그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기를 먹겠다는 그런 뭐 큰 생선을 먹겠다는 소비를 줄이면 그게 줄지 않을까.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각자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 그래 또 얼마 안 먹어 할 수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런 공장식 축산과 그런 대규모식 상업적 어업이 생겨난 거니까 그거라도 조금 줄이는 방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그것만이라고 이제 그거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제일 없어지기 어려운 게 그런 기업형 축산이랑 어업이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사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해온 어떤 행동 때문에 도덕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는 그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먹으면서 컸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공격을 한다?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또 거꾸로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그 입장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서로 이해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정재현 감독님 네네.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작업에 대해서 이 어떤 동물을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화 개봉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인스타나 SNS 보면 영화가 슬플까봐 못 보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슬플까봐 안 가려고 하다가 저는 진짜로 동물농장도 안 보거든요. 저는 되게 좀 약간 비겁하고 근데 좀 그건 정재원 감독님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감독님의 영화적 세계를 지금까지 봤다면 그렇게 슬프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갈등하다가 저 보러 갔어요. 사실. 아, 그래 슬프셨어요? 아니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다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슬펐어야지 흥행에 성공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동물을 생각하면 너무 이 본연의 슬픔의 감정에서 너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동물과의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깊은 감정적 교류가 있지만
그래서 어떤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슬픈 감정에 빠지는 거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동물과의 교감, 이런 거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의도를 가지고 고양이들의 아파트를 찍은 건 아닌데,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제가 제 고양이가 그 안에 있진 않았으니까, 누구의 고양이도 아닌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도 어떤 깊은 감정의 교감도 있고 또 슬픈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고 이렇지만 좀 되게 다르게 보게 된 경험이 오히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50마리의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고양이가 있어요. 그리고 250마리의 고양이는 몇몇 캣맘들한테는 정말 자기 고양이나 다름이 없어. 근데 내가 집에서 키우진 않았어. 그렇지만 나한테 정말 내가 사랑을 주던 고양이고, 사랑을 받던 그런 동물들이야. 근데 250마리가 있는데, 이 250마리 중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 고양이 모두를 치료할 수 없어. 그럼 이제 누구를 먼저 치료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이고 누구를 먼저 배려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인간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정적으로 오랫동안 고양이들을 돌봐왔던 사람들은 그 내 고양이가 먼저 그 구조 비행기에 타기를 원하죠. 예. 그거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폐해가 너무 컸어요. 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그 고양이들로부터 조금 거리감이 있고 자유로운 친구들은 누구를 먼저 구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적인 접근을 했어요.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어리고, 그 다음에 좀 아프고, 이런 아이들을 먼저 구조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를 폈지만, 그거가 먹히지가 않는 거죠. 내 자식. 이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양이들의 아파트가 뭐 이제 이거는 사실 영화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영화 보면서도 네. 충분히 느껴졌는데 느껴지셨어요? 충분히 분명히 예상 가능한데 살짝만 하고 넘어가셔가지고 더 감독님이 고민이 깊었을 것 같은 생각이, 얼마나 고민이 깊었으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도 저렇게 그냥 넘어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 근데 중요한 갈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큰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이 특별한 상황에서 더 많은 고양이를 구출하는 게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누구를 먼저 구조할 것이냐, 누구를 먼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구조의 손길을 내밀 것이냐라는 질문 자체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이제 한국 사회의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나 이야기 자체가 내 반려동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좀 다른 동물까지 보게 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선택의 상황,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거가 이제 이 도시 생태계를 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 감독님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생 뭐 어떤 동물을 다룬다. 뭐 혹은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사연을 가진 동물들을 다룬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특별한 이런 환경,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서 오는 어떤 큰 재난 상황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케어할 수 없는 역량이 될 경우에 과연 이제 우리는 뭐를 선택할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고양이 문제로 보면 그냥 아픈 고양이, 그다음에 뭐 나이 든 고양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뭐 위에
동물들의 이제 그 먹이 사슬로 보면, 종으로 보면 어떤 동물이 더 중요하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인간에게 어떤 동물이 더 귀하냐, 이런 이제 논쟁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까지 받게 된 경험이 좀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그런 어떤 움직임이 동물의 상처를 좀 최소화하고 보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상처가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그런 과정들이 항상 어떤 공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의 상처가 항상 저는 보인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예, 그 지점이. 그래서 사실 동물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지고 다치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항상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화 보면서도 그런 게 그런 느껴졌어요. 시선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투신한 일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아프고 그러는데, 사실 사람의 상처보다는 중요한 게 동물의 상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그래서 뭐 동물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마음이 다치고 그러면서도 계속 투신하셔가지고 그 상처를 계속 이렇게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또 하시고 하면서 더 다치고 더, 그런 과정들을 저는 사실 되게 비겁하기 때문에 직접 투신하지 못하거든요. 옆에서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사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사람이랑 동물이랑 부딪히면서 행동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덜 다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안타깝죠, 항상. 예. 이게 재건축이라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에서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그냥 동물만 볼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경제적인 이익이 이렇게 사실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물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저가 생각할 때는 개체 동물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의 그런 다양한 그 동물에 대한 이해관계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 이해관계들 속에서 이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지, 그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 안의 고양이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죽으면 안 되지.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고양이들 시체 무덤이면 안 되지. 다 살리면 좋지. 근데 누가, 무슨 돈으로, 어디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대부분 다 돈을 가지거나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빠지죠. 그리고 이제 동물을 애정하고 돌보던 그 깊은 사람들만 이제 남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스템을 더 많이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틀로 그걸 보면서 설득해 들어가야 되는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이성적인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물을 대하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갈등의 어떤 그 엄청난 갈등의 주체들이잖아요. 그 갈등을 보완하고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황영 감독님 네.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네. 해주시고 얘기 네. 좀 나눠볼게요. 네. 예. 그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 작별,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저도 다 이제 비슷하시겠지만 집에서 키웠던 개나 고양이에 대한 관심 정도, 내 새끼 소중한 그런 거 차원이었다가, 이제 작별을 만들면서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일방적으로 모든 거를 다 뺏기고 있는지, 세상에 얼마나 약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됐던 게, 야생동물 하면은 그전에는 코끼리나 사자, 뭐 기린 이런 거 이제 이국적인 야생동물들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 사는 야생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그 깨우침을 준 모임이 있었는데 야생동물 소모임이라고 줄여서 야소모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전설적인 모임인데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우연하게 이제 알게 되면서 같이 이제 온갖 뭐 산이나 강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이제 발자국 찾는 거, 똥 찾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털. 그래서 추적자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다니면서 와, 우리나라 이렇게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있었구나. 나는 몰랐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근데 이제 걔네들이 나도 모르는 동안에 다 멸종 위기로 몰리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품이 침묵의 숲이라는 영화인데 그것도 이제 역시 야생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 지금 포스터에 보이시는 이제 어느 날 그 길에서는 야생동물 로드킬에 대한 영화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뭐 이렇게 이 이슈를 파헤치려고 이제 만들었다기보다 그 아까 말씀드린 야소모에서 이제 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야생동물 이제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야생동물 로드킬에 대해서 좀 해보겠다 하면서 저희 게시판에 계속해서 이제 사진을 올리는데 너무 신기한 뭐 거북이, 우리나라에 뭐 남생이라는 거북이가 있는 것도 전 처음 알았고 그때 당시에 수달이라는 동물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삭, 지금 포스터에 있는 저 동물이 삭인데요, 삭. 우리나라에 남은 마지막 고양이과 야생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왜 마지막 고양이과 야생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 굉장히 종 다양성이 높은 나라예요, 원래. 지금 이제 DMZ에 딱 단절이 돼가지고 마치 지금 남한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지만 원래 한반도는 중국부터 해서 러시아 이 대륙과 연결된 이 땅덩어리여가지고 뭐 늑대부터 여우부터 없는 동물들이 없었죠. 호랑이. 우리나라에 또 표범도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표범이 한국에 60년대까지, 1960년대까지. 예. 남한 땅에 있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민화에 까치호랑이 있잖아요. 까치호랑이 그림에서 이 소나무가 있고 까치가 나무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고양이과 야생동물이 있죠. 보통 호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줄무늬가 아니라 점무늬인 경우가 많아요. 그 오래된 절의 산신각 같은 데 가보면 산신령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산신령 수호하는 그 고양이과 동물 있죠. 걔네가 호랑이인 경우도 있지만 표범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표범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있었는데 호랑이, 표범, 시라소니 이 세 종류의 고양이과 동물이 있었는데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야생 고양이과 동물이죠, 삭이. 되게 중요한 생태계에서 정점에 있는 그 고양이 그 정점에 있는 포식자가 사라지면은 그 밑에 있는 생태계도 다 영향을 받거든요. 포식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되게 중요한 동물인데 저 친구의 유일한 천적이 지금 이제 자동차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죽는지를 보면 뭐 연간 거의 한 100만 마리 이상 양서류나 파충류까지 포함한 숫자인데 어쨌거나 너무나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찍었던 영화가 어느 날 그 길에서였고요. 다음 영화도 이제 당연히 야생동물들에 대한 영화를 찍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009년도에 아기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아기가 이제 2돌 조금 암대였었던 무렵에 이제 구제역 살처분이 터진 거죠. 네, 그 당시에 몇 마리 살처분이 됐었냐면은 350만 마리, 거의 350만이면 서울 인구 3분의 1, 그 정도의 이제 소하고 돼지가 대부분 산채로 생매장이 됐었던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런 뉴스만 틀면은 지금 코로나 얘기 나오듯이 그 당시는 뉴스만 틀면은 구제역 살처분 얘기가 나와서 너무 끔찍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애기 엄마 역할하기도 너무 바빴고 또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고기도 여전히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뭐 너무 끔찍하긴 하지만 내가 이걸 할 문과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그렇지만 불편한 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임순재 여기 계신 감독님이 것 같아요. 같이 여기 계신 것 얘기하는 같아요. 같이 계신 것 같아요. 전화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영화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황 감독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전혀 모른다. 가축은 난 정말 모르겠다. 감독님이 좀 하시지 왜 저한테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까 하신 말씀. 그때 당시 이제 감독님이 미안해 고마워라고 하는 옴니버스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는 본인이 맡을 때니까 소돼지는 황 감독이 맡으라면서 저한테 이제 그러 떠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딱 끊었어요 전화를.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직후에 책꽂이를 딱 보는데 육식의 종말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사다 놓고 안 읽게 되는 책 있잖아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읽다가 몇 장 넘기다가 그냥 접었던 책인데, 이제는 빨려 들어가듯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를 다 해왔어요, 하루 만에.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 육식이 일으키는 지구 종말적인 이 생태 파괴 문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 애가 살아갈 지구가 그냥 끝장나겠구나. 축산업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위기의식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살처분이 저렇게 진행이 될 때,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인간이 무슨 처벌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지? 인간이 뭐길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 애가 이제 살아갈 세상이 이렇도록 잔인해서 사람의 아이인들 생명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존중받는 그런 세상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죠. 개나 고양이는 우리가 이제 뭐 반려동물이니 뭐 가족이다, 형제다, 친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야생동물들은 멸종 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뭐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러고. 근데 이제 막상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울 수도 있는 동물이 가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먹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취급을 받고 또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다. 무지한 저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 많은 돼지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쟤네들 다 어떻게 키워지고 있었지? 이걸 그림으로 떠올리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돼지를 본 적이 없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내가 돼지를 봤는지 안 봤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아왔고 돼지를 본 적이 있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 그 동물 살아있는 돼지를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럼 나는 왜 돼지를 본 적이 없을까? 그게 이제 최초의 저의 그 영화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질문이었던 거죠. 마치 이제 동물원이 꿈과 낭만의 동산이라는 미디어가 우리에게 들이워놨던 그 베일을 걷어내고 거치는 순간을 제가 이렇게 경험했듯이 그리고 그 실체를 보게 됐듯이 이 순간도 농장 동물에 대한 판타지 가운데 보시는 저런 그림 있잖아요. 저런 곳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입을 받아오잖아요. 애기들이 말 배울 때 뭐 음매 깡총 이런 이제 의성어나 의태어가 많이 나오는 저런 그림책이나 동요를 되게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 저게 마치 이제 현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거는 가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먹는 고기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겠구나. 이거 먹을지 말지 판단하기 전에 일단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잡식가족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필 돼지를 주인공으로 했는지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소를 주인공으로 했었거든요. 송아지가 이제 자라는 모습과 저희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좀 병행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영화를 한참 준비를 하다가 돼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돼지가. 그러니까 몇 가지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모순은 되게 흔한 동물이잖아요. 네. 멸종위기는 절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돼지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을 게 뻔한데 저도 못 봤지만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흔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게 좀 되게 이상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 예, 되게 뭐 돼지는 이런 동물이야 저런 동물이야 하고 우리는 돼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돼지가 어떤 습성을 가진 동물인지
잘 모를 뿐더러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일테면 돼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갖는 생각이 돼지는 더러운 동물, 더럽고 미련하고 식탐이 많고 지저분하고 또는 뭐 탐욕스럽고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돼지를 가까이에서 이제 영화 찍으면서 들여다보니 정반대더라고요. 돼지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IQ도 높아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십순이, 엄마 돼지 십순이가 출산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찍게 된 게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고마운 일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돼지가 이렇게 새끼 나는 장면 영화 속에 꼭 찍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농장주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자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언제 새끼가 나올 줄 알고 제가 그거를 때를 맞춰서 갈 수 있겠느냐 그 고민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얘네들이 새끼를 날 때 둥지를 짓는데요. 볏짚을 모아서 푹신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출산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면 된다. 그래서 그 볏짚을 모을 때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오면 돼라고 해서 이제 가서 봤더니만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습성들. 그래서 돼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른다가 두 번째 모순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돼지를 먹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를 굉장히 미워하고 혐오한다. 또 제도적으로 학대한다. 이런 모순이 이제 발견이 되자 돼지가 너무나 흥미롭게 영화 찍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관객들도 대부분 비슷한 오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돼지를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죠. 지금 그 돼지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네. 대부분 마찬가지고. 네. 그 아주 유명한 그 환경운동가 중에 한 명인 그 폴 맥카트니가 네. 그런 말을 했었죠. 그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은 맞아요. 모두가 차식주의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살아있는 돼지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고 규격화되어서 딱 보기 좋게 그쵸. 고기의 형태로 나와 있는 맞아요. 상품들만 보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장식 축산에서 의도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실체를 알지 보여주고 못하게.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사육하는 숫자 말고 이제 도살하는 숫자를 제가 최근에 통계를 봤는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도살되는 돼지가 몇 마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도살되는 돼지 숫자가 1,700만 마리. 1,700만 만 마리. 돼지. 원래가 아니라 제가 이 영화 찍을 때가 2011년에 시작을 해서 15년에 개봉을 해서 4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1,000만 마리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키워진다는 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육하고 도살되고 있고 닭은 닭은 뭐 6개를 10억 마리예요. 10억 마리. 10억 마리. 엄청나죠. 네. 치킨 공화국이죠. 우리는. 치킨 공화국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의 농장은 정말 뭐 제가 책에는 0.01%라고 했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돼지 농장 중에서는 최고의 농장이다 하는 데를 이제 찾아가서 찍게 된 경우였고 이 생태적인 저런 뭐 저 농장주는 돼지의 기본권이나 돈격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시는 정말 철학자 같은 농장주 분이셨는데 이런 농장은 어디든지 제 카메라를 환영했지만 너무나 드물어서 찾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축사는 너무 많았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한 수백 군데 문을 두드려서 한 군데에서 기적적으로 허락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당시에 천안에 살고 있었는데 천안의 아파트 시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겨우겨우 섭외된 그 공장식 축산 양동 농장이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차로 15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도시에 살 때는 집 가까이에 그런 농장이 있는지도 모르죠. 공장식 축산이 그 성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그 토양 오염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 네덜란드가 제일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예, 네덜란드가 지금 그런 축산 낙농업의 어떤 그런 분뇨나 그런 폐기물 때문에 그 토양 오염된 상태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릴 것 없이
공장식 축산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 빨리 심각하게 뭔가 문제를 개선하고 하지 않으면은 그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거가 정말 심각해질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그 똥 문제는 네네. 정말 심각한 정말 게 심각하죠. 이게 그냥 네. 단순히 환경이 오염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제주도에서 나오는 하루에 나오는 돼지똥이 2,000톤이거든요. 2,000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돼지똥만. 네. 그러면 이제 뭐 소똥도 있고 닭똥도 있고 사람똥도 있잖아요. 기타 오염원도 있고. 그러면 제주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감당할 수가 없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똥이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이렇게 깨끗하게 일급수로 정화돼서 나올까요, 과연? 아니겠죠. 그러면 상당수는 바다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그 지하수로도 들어가요. 이제 지하수를 먹고 살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은. 또 삼다수로 해서 전국 국민들이 먹고 있고. 그랬을 때, 공중보건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축산 주변에 사는 농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영화 찍어서 여기저기 상영을 다니다 보면 농촌 학교도 이제 제가 가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은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한가? 알고 보면 그 주변에 축산 단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겨울에 이제 문을 다 닫고 있는 계절인데도 냄새가 계속해서 들어와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거기서 365일 사는 주민들이나 이제 학생들은 어떨까 이제 생각하면은 답이 없고 떠나고 싶어도 집이 안 팔릴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권의 문제고 노동자들도 똥 치우러 들어갔다가 이제 독성 가스 맡아서 죽죠. 예, 네.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예, 그렇게 희생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저 십순이 출산 과정이 영화에 나오고 거기에서 태어난 8마리 새끼 중에 한 마리에게 제가 이제 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지켜보게 됐어요. 근데 왜 돈수냐면은 원래 이제 영화 컨셉은 도노돈수라고 해서 이제 공장식 축사에서 태어난 돼지 새끼에게 도노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생태적 친환경 뭐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에게 돈수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도노돈수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불교에서 이제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영화가 저에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음식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인가 이게 얼마나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연결된 단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준 정말 이렇게 저에게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것 인식하게 해준 영화였기 때문에 도노돈수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이 돼지를 보면서 너무 사람이랑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키웠던 내가 사랑했던 강아지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저 보시면은 풀밭에서 제가 이제 애기랑 그 돼지들이랑 방목장에서 숨바꼭질을 했는데 쟤네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으냐면 가까이 막 다가와요. 다가와가지고 제 팔꿈치를 코로 막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예요. 같이 놀자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 도영이랑 야생초 이렇게 뜯어가지고 돼지 콧구멍 간질간질하고 재밌게 놀았던 추억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아니 그 반려동물의 그 외모 지상주의 막 이런 것도 문제고 네. 사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죠. 네. 네. 그래서 이 돼지를 보는 순간 치명적. 얘를 잡아먹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장된 신선육만 보다가 다진 뭐 김치찌개 재료로서만 돼지고기를 생각하다가 이 살아있는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나에게 다가와서 장난을 거는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채식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도영이 아빠는 영화 속에 나오는 이제 그분은 야생동물 수의사고 세상의 모든 야생동물들의 어떤 그 생존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자기가 먹는 고기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영화 속에 저의 어떤 뭐랄까요 저에게 공격적인 사람으로 등장해서 흥행에 굉장히 도움을 주신 빌런이 되지. 제 편이었으면 아마 영화 되게 재미없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제 남편분에게 공감을 하는 관객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약간 사이드로 얘기를 하면 영화 속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대치되는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에는 썼지만
상당히 채식 우호적인 지금은 네. 사람이 되었고 비슷하시네요. 채식 옹호주의자, 네. 채식 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식 옹호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도 고기를 많이 안 먹게 됐어요. 네. 네. 저희 집은 또 설거지를 남편이 하거든요. 요리는 제가 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저희도 그 고기 요리를 했을 때 설거지가 훨씬 힘들다는 얼마나 힘든지 나도 좀 맞아요. 느끼게 되고 우리 집 주방은 자꾸 고기 요리를 안 하니까 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외식 문화가 대부분 고기 문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먹게 되니까 그쵸. 집에서 그래서 이제 꼭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렇죠. 조금 납득하게 되고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세 분이 어쨌든 이제 자기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제가 만드는 이제 오보이 잡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그 오보이는 어쨌든 뭐 환경이랑 동물권을 얘기하는 잡지예요. 근데 이제 그 표지에 보면은 뭐 이렇게 다들 아시는 아이돌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이랑 동물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영화, 사진, 뭐 여행, 이런 디자인, 이렇게 그냥 대중들이 보기에 이제 흥미로운 주제를 특집으로 해서 자주 만들고요. 그 사이사이에 그냥 메시지를 조금씩 끼워 넣는 그런 형태로. 왜 그렇게 만드냐면은 그 오보이의 그 타겟 독자층이 사실 그런 동물권이나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보다 그 인식이 없으신 분들이 타겟이에요, 저는. 육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걱정 안 하고 고기 편하게 먹고 싶고, 동물들은 그냥 예쁜 거 사주고 싶고, 그냥 돈 주고 분양받아가지고 자기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이제 만드는 잡지라서 환경이나 동물권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아마 다 아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가 화보에 나와가지고 오보이라는 잡지를 알게 됐는데, 그 화보를 보다가 그 옆에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 해서 원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런 뭐 팬클럽에서 뭐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기부를 했다. 이런 연락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저는 되게 오보이의 어떤 그 역할이 예.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변을 확대한달까? 네네네.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의 이야기와 막 말이 통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우리끼리 그렇죠. 예. 맞장구 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관심이 없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야기를 거는 방식에서 되게 오보이라는 매체가 장점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패션 잡지를 위장한 동물권. 그렇죠. 예. 위장 그렇죠. 맞죠? 네네네. 겉보기에는 언뜻 좀 그렇게 보이지만, 예, 알고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잡지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오보이를 많이 만나셔가지고, 네.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기부 제안도 오고, 이런 좋은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없던 분들이 뭔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됐다라는 게 저는 정말 제일 기분 좋은 일이고,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오보이를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어쨌든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이 논의를 이제 자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거에서 좀 확장돼서 어떤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또 그 메시지를 어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논의를 확장해가지고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 저는 근데 어떤 부담스러워하시는 아니 하시는 것 같아요. 알려진 사람의 한마디라는 게 네, 그렇죠. 예. 영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그건 대중이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또 독이 되어 날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너무 많죠. 많아요. 예, 너무 많죠. 근데 사람인지라
이렇게 담배 끊었다가 어느 날 뒤로 넘어갈 일이 생기면 한번 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담배 끊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쟤는 끊었다더니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어디서 고기 한 점 먹으면 채식 지향한다더니.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이 나의 오히려 뭐라 그러죠 굴레가 되고 그냥 내 삶의 어떤 의지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너무 많아서 웬만하면 그래 너 혼자 조용히 실천해라 어디 가서 떠들고 다녀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그 PC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한 게 저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너무 폴리티컬한 이미지가 있어서 코렉트든 안 코렉트든 뭐 이게 그것 자체가 저한테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 하셔도 선배님 뭐 이렇게 이미 그러시 다른 면을 더 보여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언까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형편이라 이런 걸 그래서 더 이랬으면 좋겠다, 뭐 더 저랬으면 좋겠다, 뭐 얘기하기가 난처한 경우가 참 네, 이해합니다. 신세한탄해서 죄송한데 여기 와서 많아요. 그렇지만 그냥 살면서 많이 그냥 느끼는 것들이어서 이게 뭐 아주 거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소소한 얘기로 나눌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정말 반려동물을 사려고 하면은 아니 근데 거기 가면은 입양할 수 있는데 되게 거기 근데 우리는 이런 품종견도 거기 있어. 뭐 꼭 믹스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조금 알려주기도 한다거나 뭐 그냥 제가 일하는데 스타일리스트가 참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하면 참 고마운데 그래도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 모피는 입지 말자 뭐 이런 뭐 약속을 한다거나 그럼 언니 가죽은요 이렇게 되면 저한테 가죽까지 그러시면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좀 힘든 거 알겠지만 노력을 해보자 뭐 이러고 뭐 그런 이제 소소한 것들 어떤 것을 소비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려 하는 것, 네 그리고 뭐 아이와 함께 조금 그렇게 조금은 얼마 뒤에 그 사육곰들을 제가 쓴 책의 기부 인쇄를 다 사육곰들 돕는데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육곰들이 또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와 함께 또 가본다거나 이렇게 작은 그냥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야. 그냥 살면서 그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제 주변에 재미나게 조금 얘기하면서 해보려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중이에요. 결국은 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잘 지내려고 동물하고도 집에 있는 식물하고도 뭐 주변에 가족하고도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잘 지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 막 미워하고 화내려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데 너무 그렇지 않고 이걸 내 삶에 받아들이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쩔 때는 좀 내가 이렇게 물러났다가 어쩔 때는 조금 얘기도 많이 해봤다가 저한테도 어쩔 때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 저한테도 조금 달래줬다가 아니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가 네
그러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뭐 채식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식에서는 문소리 씨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배우들 중에서 가장 자기 소신 발언하는데 저는 그렇게 예,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래도 아니 인식이 그 눈치 안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눈치 안 보시고 엄청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의 소신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라는 거를 너무 저희가 느끼겠고요. 제가 또 뭐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뭐랄까 좀 헐리우드 배우들 또 뮤지션들 유명인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로는 그 미국 특히 이제 헐리우드 쪽에서 그런 활동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진보적인 생각을 밝히고 실천을 하고 목소리를 내죠. 예, 목소리를 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겁내하지 않고 갑자기 어저께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는데 쟤 보니까 차 다 팔고 갑자기 전기차 타고 다니더라. 뭐 갑자기 채식한다더라. 그런 대부분이 그렇대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네. 그런 게 힙하게 보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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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맞아요. 문화가 맞아요. 있는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예. 여기는 좀 그런다 그러면은 아우 티낸다. 뭐. 네. 잘난 척 저들랑 일하면 이름- 깐깐하고 네, 네, 네. 아주 밥차도 피곤해지고. 또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이것들을 아직 이 땅에 저도 발붙이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고 있으니까 그 발맞추어 나가는 그 적정선이 무엇인지 그 다 같이 조금씩 나 혼자 막 앞서 나간다고 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조금씩 반발이라도 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물론 어려운 거겠지만은 뭐 실제로 그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정말 너무 훌륭하게 자기 그 스타일을 보여주면서도 어떤 친환경적이고 동물을 해치지 않는 패션을 잘 만드는 디자이너들 요새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게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디자인 세계도 인정을 너무 많이 훌륭한 디자이너면서도 아주 강성 환경 운동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브랜드도 있고 또 국내 요즘에 좋은 브랜드들도 정말 비건 패션 디자이너들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분들한테 제가 연락처? 해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네네네. 이 디자이너들 추천해드립니다. 한번. 패션을 네. 포기할 네. 필요가 없듯이 그럼요. 패션을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패션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걸 포기하지 않고서도 네. 그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게 다 가능하듯이 아유, 이제 그렇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인 게 요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맛있는 대체 거 육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뭐 온갖 게 너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더라고요. 대형 비싸죠. 예. 비싸죠. 그게 비용이 있어요. 예, 어떤 또 채식이나 비싼 거 잘 모르겠던데 아니, 어떤 근데 건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뭔가 그런 그 여성분들 그 의상이나 이런데 뭐 핑크텍스라고 해서 붙는다는 것처럼 뭔가 또 어떤 채식이나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에 대해서 뭔가 좀 붙이는 그런 게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 싼 것만 대중화되고 먹어봐서. 아닙니다. 그 대중화되고 조금 더 인식이 좋아지면은 그런 거는 좀 개선될 수 있지 근데 되게 않을까? 제가 놀라운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비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굉장히 빵 터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 안에 이렇게 광고 붙이잖아요. 비건 뭐지? 애프터쉐이브 로션이었나 그 스킨이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비건 화장품인데 옛날 같은 몇 년 전만 해도 비건이면 뭐 100% 식물성 이렇게 괄호치고 부연 설명을 해줬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비건 스킨 뭐 이런 식으로 딱 비건이란 말 한마디에 그 지하철 광고는 정말 대중들이 보는 그런 광고판이잖아요. 특정 타겟이 아니라. 그걸 보고 와 진짜 이쪽으로 산업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커지고 있구나.
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은 목소리를 내주셔도 이제는 되지 않을까. 네, 저 옛날부터 목소리를 너무 냈나? 어떠신가요? 정 감독님은 뭔가 좀 앞으로 또 저는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약간 뭔가 이제 꿀벌을 좀 촬영할 일이 있어가지고 꿀벌을 촬영을 하다가 꿀벌이 이제 꽃 안에 들어가서 뭐 얘네들이 완전히 그 꽃가루에 취해서 뭐 거의 파티, 광란의 파티를 하는 거를 찍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꿀벌을 찾았는데 꿀벌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꿀벌이라는 게 되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친구네 아는 분을 통해서 늘 먹던 꿀벌이 있었는데 꿀벌이 아니라 꿀. 꿀벌을 설마 드시는 건 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없는 거예요. 예, 작년도 없었고 그래서 꿀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러다가 어떤 작가의 작품을 봤는데 이제 그 어쨌든 화분을 날르는 꽃가루 날르는 일을 이제 로봇이 대처를 하는 그런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점점 꿀벌의 세계에 좀 관심이 많아서 동물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생태계의 근원을 파고들면 꿀벌이 정말 근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 이 꿀벌의 소멸이 그 보여주는 경고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꿀벌에 대한 관심을 좀 확장시키고 있고 꿀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왜? 망고 농장에 제주도에 가면은 그 이제 이 꽃가루를 날르는 역할을 사람들이 하고 있죠. 아니요. 그러면 파리가 파리? 이만한 꿀벌 대신에 예, 이만한 그런 뭐라고 그러죠? 왕파리? 예, 그런 이 청록색 나는 그런 파리들이 하고 있는데 걔네들을 다 그 일을 하게 하고 나서 다 죽이는 일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얘기만 들었는데 그걸 보면은 망고를 먹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망고까지 못 먹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그 애플망고 제주에 요즘 유명하잖아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그런 온실에서 키우는 농작물들이 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 벌이 못 해주니까 그런 대체. 바로 이번 주에 기사가 몇 개 떴더라고요. 네네네. 꿀벌. 네네. 코로나가 저는 되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되고 코로나를 너무 미워하고 원망하고 지금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좀 발상을 바꿔서 코로나는 제가 존경하는 그 에코 페미니스트 학자 신학자 현경 선생님이 했던 말인데 코로나는 여신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저는 이제 코로나가 하나의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너네 이거 틀렸어. 이 방향 아니야. 너네가 지금까지 동물들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는 순간이야. 이제부터 너네는 세팅을 다시 해야 돼.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는 순간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왜 시작됐냐면 야생동물들에게서 왔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게서 야생동물들이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공격했죠. 그들을 서식지를 밀어내고 도시를 만들고 마음대로 다 걔네들의 서식지에서 쫓아내고 붙잡아서 시장에서 거래하고 잡아먹고 모피를 벗기고 실험을 하고 또 가둬놓고 구경하고 만지고 그러면서 이제 야생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넘어온 게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핫한 숙주를 만난 거죠. 이보다 더 핫한 아이템이 없는 거죠. 인간은 일단 개체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잔뜩 모여 살아. 그리고 이동도 너무 많이 해. 얼마나 좋은 숙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초한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역시 또 공장식 축산으로 돌아가는데 이 더욱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장식 축산에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고 이제 그 돼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온 게 신종플루였잖아요. 그게 2009년도 말에 한국에 와가지고 막 퍼질 때 저는 제가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생후 11개월이었는데 걸린 거예요.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고 정말로 접촉을 아무하고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그 바이러스가 돼지 바이러스가 온 거를 아이에게 왔을 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열이 갑자기 40도가 막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제 조류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바로 오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돼지를 거쳐서 인간에게 올 수 있고 돼지를 통해서 이제 이 변이를 일으켰을 때 굉장히 치사율이 높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팬데믹이 이제 스페인 독감, 이번 코로나 이렇게 손꼽히는데 뭐 그 이상의 팬데믹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들여다보고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것은 공장식 축산인데 뭐 감염병만 해도 그렇지만 기후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공장식 축산은 정말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단지 어떤 뭐 동물에 대한 잔인한 처우 이것이 물론 가장 핵심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이 별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시급히 들여다봐야 되는 데가 바로 여긴데 사람들은 다른 이슈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건 나중으로 계속 심지어 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도 동물 뭐 이런 표현 싫지만 동물 애호가라든가 아니면은 동물에 관심이 있는 또는 야생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축산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되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장식 축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일하고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냐 뭐 이런. 저녁에 와서 진짜 고기도 치킨 한 마리 고기 그런 행복까지 빼앗는 것에 대해서 막 더 화가 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행복이 그거라는 게 너무 나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좀 더 영화들 더 재밌는 영화를 분발을 해서 정말 시인도 분발하고 네 연극인들도 분발하고 음악인들도 분발하고 어떻게 하지? 그 행복보다 더 재미난 것들을 좀 걸로 사로잡아야 되나? 뭐, 그렇게 이제 항변할 때, 이제, 할 말이 없죠. 정말 이 사회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그 답답함에 대해서 내가 위로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위로를 좀 찾아보길 이런 말조차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공장식 축산 문제가 정말 저도 제일 좀 없어지길 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여서. 아까 그 폴 맥카트니 유명한 말, 뭐 도살장에 벽이 투명한 유리가 되어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유명하지만 톨스토이 말도 되게 유명한 게 있죠. 그 도살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에게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되게 깊이 공감을 하는 말인데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매일매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살육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평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전쟁을 계속해서 전쟁의 어떤 폭탄을 터뜨리면서 평화를 노래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극단적으로 치킨 먹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정 감독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의 문제를 우리가 개선해가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그 공장식 축산 문제, 그런 공장식 축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생각에 대해서 좀 반발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이 또 이제 반려동물을 잘못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거꾸로 이제 공격을 하시고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어떤 뭐 입장 차를 좀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서 길고양이들 밥 챙겨주고 보호소에 봉사 다니시고 유기견 입양하고 그런 어떤 헌신하시는 분들의 수에 비해서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의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양 산업 이런 것들도 빨리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이나 자기의 좀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어떤 마음이나 그런 가벼운 마음들 때문에 동물들을 사는 것,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가 모든 생각을 지금 조금 아까 황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그렇고 문소리 씨가 말씀하신 것들도 그렇고 그 생각의 근원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우리가 일부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 뭔가 생각을 출발하면은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실까요? 저는 없으세요? 다 하셨어요? 네. 아까 그 책 세 발로 하는 산책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인쇄를 이제 달마가 이제 가면서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카라에 기부하려고 했는데, 카라의 임술래 감독님께서 아니 개고양이 돕는다는 사람 많은데 이 사육곰들 구조를 했는데 얘네들 돕는다는 사람 별로 없어서 생츄리도 좀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곰도 도움 더 좋죠 이러고 이제 사육곰 도는데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첫 세를 찍고 그 인쇄가 정상이 됐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죠. 인생 뭐 별거 아니, 아니죠. 제가 그걸, 그렇게 당당히 얘기해놓고 카라에 그대로 입금을 했는데, 이건 너무 부끄러운데, 민망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제가 보태가지고 기부는 했는데, 10세, 20세 계속 달리면 되죠, 이제. 좀 더 달려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잘 팔려서, 네. 좀 더 제가 사육꾼들한테 면이 좀 섰으면 좋겠다는 네,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기 10일날 보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걔네들한테 좀 면이 안 서가지고 사료값이라도 주면 어떡해. 2022 이다 생명문화 포럼은 내일 13일과 14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